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6월 27일 목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망자 11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화재 참사 사흘 만에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젯밤엔 사흘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도서에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과 남은 7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원구성을 마무리합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8일 만인데 상임위 곳곳에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들 들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남북 간 대치 상황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군은 낮에 7년 만에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밤에 사흘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죠. 자, 심가연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현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빙글빙글 회전하며 하늘 위로 선을 그리듯 날아가고 어느 순간에 다다르자 이내 떨어집니다. 어제 새벽 5시 30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이를 포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우리 군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서 해양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준비, 쏴! 9.19 군사합의가 전면 효력 정지된 이후 서해 완충구역에서 사격 훈련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K9 자주포 등 각종 무기의 실제 사격이 이뤄졌습니다.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미공군은 현존 최강의 공중전력으로 불리는 미국 F-22 랩터 전투기를 투입해 연합 공중훈련에 나섰습니다. 한미 공군 전투기들은 동부 지역 상공에서 적의 군사력이 아군에게 피해를 주기 전 이를 무력화시키는 항공 차단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러자 북한은 어젯밤 늦게 사흘 연속이자 7번째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이 이뤄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진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자, 관련해서 북한 함흥에서 태어나서 탈북민 출신입니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하루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리 군의 포사격 그리고 다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졌습니다. 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오물풍선은 북한 정권이 철저히 계획한 도발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목적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 관심을 끌려는 것은 추후에 있을 대형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혹은 서막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슬슬 우리 사회나 국제사회에서 오물풍선에 대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본 도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도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군요. 자, 의원님 그리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연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한 달 만에 발사한 이번 탄도미사일이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공중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개별 기동 탄두 분리 그 유도 조정은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 미사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이번 도발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좀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보다는 향후에 있을 도발에 대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했던 본 도발 시리즈가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북한 정권이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의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말은 단일 탄두 조종 연습은 충분히 진행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시점이라면 다탄두 조종 연습도 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이 되니까 아무래도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비행고도 100km 정도, 사거리는 250km 정도가 되겠는데요. 다탄두 조종 시험을 처음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실험 조건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기권을 지상에서 100km 상공까지 보고 있는데 비행 고도를 100km 내외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거리도 250km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실험 조건에는 해당하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핵심은 향후 북한 정권이 시리즈로 보여줄 수 있는 진일보된 다탄두 미사일 실험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겠고요. 향후 예상될 수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이 비행 고도를 올리거나 사거리를 늘리거나 혹은 탄두의 개수를 늘리는 그런 실험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본도발 시리즈라고 해서 우려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군은요 어제 해상에서 포 사격으로 대응하고 동해상에서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했습니다. 자, 뭐 포 사격이 그리고 대북 확성기도 저희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아주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존의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발을 묶어두고 적을 이롭게 하는 군사 합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이 9.19 군사 합의 이후 최초로 해상 포격과 한미 공군 출격을 통해서 대응한 것은 9.19 군사 합의의 전면적인 효력 정지를 통해서 족쇄로 묶여있던 우리 군의 압도적인 전투력과 대응 능력을 가감없이 발휘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효과적인 대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대북 확성기를 전면 재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심리전 수단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대응도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예. 자, 대북 확성기 재개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자,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군인들을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미국도 우려하는 부분인데 북한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지만 북한 정권이 이번에 러시아의 군 파견을 강행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를 회피하고 고립을 탈출하고 또 외화벌이가 가능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5월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서 15년 만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정권의 생각은 아마도 북한군 파견을 통해서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은 많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묵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북 확성기를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 네, 그럼 관련 내용 여야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장가희 기자. 이 전당대회가 공식 선거전 돌입하면서 후보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당권주들 일제히 보수 톱파 친 영남 당심작으로 총출동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앞서서 나경원 의원은요, 21일에 경북을 찾아서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죠. 자, 어제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만났고요. 또 원희룡 전 장관도 어제 홍준표 시장을 만났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구를 찾긴 하지만 이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와 만나지는 않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홍준표 시장 측에서 거절 의사를 먼저 밝혔고 또 이철우 지사는 일정상 변수가 생겼다면서 만남을 미뤘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대구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지고요. 또 내일은 부산을 방문해서 영남권 표심을 계속 얻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국민의힘 당 원로격이어서 다 같이 가서 인사도 드리고 표를 좀 달라 이렇게 어필하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한 전 위원장만
만나지 않겠다. 2번이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말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25일 날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그랬습니까? 25일 날 오지 마라. 당내에서도 막 이상한 애를 갖다가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발붙일 데가 없어요. 홍준표장님이 그 한동훈 후보와의 만남은 좀 불발됐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홍 시장께서는 좀 확실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윤기찬 부위원장님. 자, 홍 시장이 이렇게까지 한동훈 위원장을 좀 멀리하는 것. 현재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좀 여론조사 보면 굉장히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홍 시장의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일관적인 메시지를 내왔어요. 예. 뭐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일관성 있는 입장을 취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전당대회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내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건 아마 당원들에 대해서 내는 메시지겠죠. 그런데 이제 메시지를 내는 방법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는 사실은 이제 홍준표 시장의 본인의 재량이지만 메시지 내는 방법이 좀 당원들한테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만나서 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예 안 만난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당원들 입장에서 조금 곤란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조율 과정이 전 좀 궁금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전화해서 홍준표 시장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 건지 네. 아니면 주변에 어떤 조율 과정을 제3자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제3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신뢰죠. 아, 홍 시장 입장에서는 좀 결례다. 그렇죠. 뭐 그런 방법상에 혹시나 예의에 어긋난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홍 시장이 저렇게 이제 지금은 갑의 입장이잖아요. 예. 당권자 입장에서 보면 홍 시장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조금 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두 번 더 청하는 게 어떨까. 공개적으로도 청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약간 너무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한번 만나달라.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유머스럽게 더 청하는 것이 당원들이 볼 때 조금 더 축제 분위기가 아닐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게 되면 그걸 보는 당원들의 시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너무 두 분이 이 주고받는 과정이 너무 엄숙하다. 그리고 약간 민주당과의 어떤 이 협의 내지 정책 관련된 대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메시지 내는 건 좋지만 서로 간에 메시지를 낸 거죠, 지금. 그렇지만 메시지 내는 방식과 형식과 톤이 조금 더 부드럽고 축제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는 마음이 상했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당의 어른이니까 숙이고 가면서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출마 선언문에도 그런 취지가 있어요. 예. 뭐 설득하고 하겠다. 그럼 설득하는 대상이 민주당도 설득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설득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왜 굳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약간의 뭐 본인이 이제 확인했을 수는 있죠. 이거는 번복의 여지가 없다. 그러더라도 뭐 조금 더 메시지를 내는 모습이 좀 당원들 입장에서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뭐 상대당과 싸우는 게 아니니까 내부에서 결속을 다져야 되는 문제니까요. 자, 김주호 대변인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좀 전에 얘기 들었지만 이상한 애라고 표현하는데 이상한 애라고 표현할 정도면 서로 만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른 정치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이건 뭐 이상한 애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정치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위상으로 봤을 때 좀 부적절한 언행이다. 저도 윤기찬 부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시까지 내려가셔서 정말 읍소하고 만약 문전박대를 당한다면 뭔가 TK 유권자들한테 더 짠한 마음을 심어주면서 오히려 압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홍 시장님이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을 총선 직후부터 계속 약간 좀 제가 생각해 저급하다 할 정도로 네거티브를 보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대표로 선출된다면 홍 시장이 1등 공신입니다. 홍 시장이 정말 지렁이를 패서 뱀을 만든다는 어휘가 있듯이 때려가지고 정말 언론의 관심도 받고 출마 명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서 정말 문전박대를 당해도 선물이라도 사서 나중에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마음의 선물로 소정의. 마음의 선물이요?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서로 간의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원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내가 높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원들에 대해서 소위 저희가 오더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위에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분들의 의사가 당원들에게 전달되거나 또는 당원들 의사에 반영되기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절실했으면 내려가겠죠. 네. 판세가 만약에 불리했다 그러면 내려가서 어떻게든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의 행보와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말씀 주신 대로 찾아가서 거절했지만 한번 제가 꼭 뵙고 싶어도 왔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당원들 입장에서 일부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렇게 하겠구나. 이런 이제 예단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다목적 포석이다. 표를 얻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대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문전박대 당하더라도 홍 시장에게 직접 찾아가라 이런 의견을 내주셨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어제죠. 오늘 나온 신문에 한 언론사 인터뷰했는데 자, 총선 직후에 윤 대통령과 어떤 식사 자리죠. 오찬장을 거절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가 기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전 위원장? 네, 이 총선 이후에는 이미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공개적인 장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국민들이 별로 좋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 총선 이후에 한 전 위원장이 오찬을 거부한 데 대해서 당시에는 한 전 위원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비대위원들과는 또 만나는 등 행보를 계속 이어갔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대통령과의 불화설을 더욱 증폭시켰는데 이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이제 국민들의 시선을 좀 의식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김지호 부대변인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이 현 전 위원장의 건강상 이유 그리고 지금은 국민이 보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안 만났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유가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둘 다 이유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럼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감정에 어떤 분이 안 풀려서 만나지 않은 거로 보이고요.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낙선한 후보를 위해서라도 예의상이라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을 위로했어야 되는데 그 소중한 시기를 놓쳤다. 또 인간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검사인 한동훈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여기에 인사정보검증당도 맡기면서 힘을 많이 실어줬고 총선 지휘권이 있는 여당 대표까지 밀어준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의리가 없고 정치를 하기 전에 그래도 사람으로서 도의, 예의는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둘 중에 한 위원장이 말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이유를 본인이 설명하니까 네. 저 이유가 맞겠죠. 그런데 네. 제가 예상했던 이유는 아니에요. 제가 예상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여러 건강상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었고 그것이 정말 건강상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앞으로 본인의 정책 행보 이게 정해지면 대통령을 만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 당시에 이미 본인은 정치 행보를 의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문구 중에 만약에 국민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오인할까 봐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만남을. 예.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건 어떤 의미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에 선거를 졌고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그 어떤 수직적 당정 관계를 내가 못 고쳤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 졌는데 예. 이것을 고쳤다라는 오인을 국민께 줄 것 같아서 못 갔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정 관계라는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방법인 것이고 실제는 올바른 정책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정관계 설정에 대해서 너무 포커싱을 두게끔 여러 가지 말씀을 저렇게 하시게 되면 네. 저는 저것도 본인의 선거 전략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득표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저 부분은 저는 조금 말씀을 좀 실언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 해석이 나오는 얘기군요. 자,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이 보좌진 협의회 미래세대위원회 오찬을 가졌는데 자신의 이 게임 취향, 이 컴퓨터 게임이죠. 게임 취향을 얘기했는데 이 발언이 또 화제입니다.
뭐냐면 이 삼국지 게임을 맹회 캐릭터로 즐긴다 이런 얘기인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저는 삼국지에 예. 게임을 사실 안 하는데 조금 찾아봤어요. 예. 삼국지 게임이 뭐 버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버전별로 맹회의 그 전투력 지수가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버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맹회의 캐릭터는 이제 약간의 연희보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입힌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오찬장의 참석 대상이 젊은 층이라는 거, 예. 그리고 거기 보좌진들과의 말에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을 찾았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것이 어제 공부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나기 전날 공부한 게 아니고 본인이 쭉 해왔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과 생활이 같아, 생각이 같아 이런 것들을 같은 세대야. 그렇죠. 뭐 이런 은연중으로 그러니까 화제뿐만 아니고 본인이 삶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대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선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 맹해의 캐릭터와 본인 캐릭터를 일치시키려고 했다. 저는 이거 여기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그런가요? 본인은 맹해의 캐릭터가 달라요. 맹해이라는 부분은 뭐 지금 베트남 사람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예. 사실은 어쨌든 맹해은 변두리 사람이고 좀 이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서 일단 주류예요. 일단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또 당의 어떤 개선을 끌었기 때문에 선거 총괄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류인 입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 따라서 맹액과의 캐릭터 일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개원 28일 만에 22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짓는데 자, 원구성 이후에도 여야의 극강 대치는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영호 기자. 자, 그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의 여파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충돌한 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이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건데요.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하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는 물론 국회 명예와 권익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회의는 물론 지난 21일 최병특검법 청문회에서의 증인 퇴장 조치 등을 문제 삼은 겁니다. 정 위원장,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 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모조리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퇴거 불응죄에 따른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여야 재소정 공방은 오전 회의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위원들에게 언제든 경고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며 겁박까지 했습니다.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임기 시작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짓습니다.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요. 법사위 내 신경전을 비롯해 민주당이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최병특검법이나 방송사법의 본회의 표결을 놓고 여야 극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자 정 위원장도 맞제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논란이 됐던 법사위 모습 저희가 먼저 보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원 증인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10분 후에 들어오세요.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겁니다.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네, 저희가 웃픈 모습, 이른바 웃픈 모습 한번 보고 왔는데,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이 유치한 어떤 말싸움이 결국엔 또 재소전까지 벌어졌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제 유치함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제 모습은 유치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진짜 웃고픈 그 말이 맞아요. 네. 근데 저 부분은 이제 저게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 자리가 사실은 청문회라는 겁니다. 네. 이제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윽박지를 만한 대상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신분을 갖고 있겠지만 현재 증인으로 청문회,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입법을 도와줄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저기서 이렇게 모욕해도 되나요? 본인들은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수사 관련돼서 왜 회유하고 협박했냐, 검사 탄핵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법사위원장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모욕하고 협박하고 해도 되나요? 저는 굳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기 나오신 분들이 유죄가 확정된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 재판받고 수사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증인 선서하라고 윽박하고 선서 안 하면 나가 있으라고 모욕 주고 손들고 벌서라는 말까지 나오고 저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본 적이 없고 저 부분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란 단어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저기서 그 법사위원 간사하고 이제 그 소리가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간사를 선임하고 나서 야당이 복귀했으면 야당 간사 선임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본입니다. 근데 간사 선임하지 않고 그냥 회의를 다 마쳐버렸어요. 의사 진행하고. 자, 이것도 무슨 경우인가요? 이것은 국회법 위반 아닌가요?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 메시지를 내는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도 좀 한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지호 부대변인 상황 좀 궁금한데 어쨌든 뭐 절차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모습이 국민에게 비춰졌고 그리고 이 재소에 또 맞재소로 간다는 모습.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벌어진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 입법 청문회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커지고 여권의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뭐 백기투항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까지 하면서 등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들어온 이유는 뭐냐?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파행을 하고 방해를 하기 위해서 저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워낙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초기에 정리하고 국회 운영을 빠르게 진행하겠다. 그동안 국회에서 얼마나 파행하고 싸우고 놀고 정말 국민 앞에 정말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 각인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사전에 막기 위해서 세게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22대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좀 하나 여쭤보고 한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이 정청래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어떤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한테 좀 압박하는 모습.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떤 뜨거운 맛인지는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모습들은 국회 해상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국민들이 볼 때 저게 진영 간에서는 뭐 환영을 하고 또 열광할 수 있지만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가 효율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을 떠나서 입법이라는 상품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법을 예를 들어볼까요? 저 법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저 특검법이 통과돼가지고 공포되려고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너뛰어야 됩니다. 또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의결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재의결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회 내에서는? 그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을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저렇게 하면 없어집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런 절차를 다 거치게 되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 법을 반대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형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효율성을 망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봐도 저건 특검법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명분으로 주는 것이 정청래 위원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지호 부대변인 마지막으로요. 이 정청래 위원장이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어떤 할 수는 있는데 표현의 방법의 문제를 좀 많이 좀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입이 상당히 거칠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추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말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법대로 원칙대로 법사위원장으로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때를 쓰고 고함을 치고 앞에 나가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해야 되나요? 정말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으로 표방하며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운영했습니까? 저희는 정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대로 원칙대로 국회 운영하는 것에 너무나 효능감을 느끼고 있고 국회 운영 이렇게 제대로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도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농구 대통령 허재 씨의 아들 장남입니다. 허웅 선수, 프로농구 최고 스타인데 이상한 일에 휘말렸습니다. 먼저 지난달이죠.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정상으로 이끌었던 허웅 선수의 활약상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절실해서 잘 때 기도도 했습니다. 진짜 너무 우승하고 싶었고 우승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이 행복이 많이 가지 않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뭐 3, 4일 지나면 잊혀지겠죠. 또 근데 제가 이렇게 울었던 이유는 1년 동안 같이 함께한 저희 동료들, 같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저희 동료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고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해온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나서 흘렸던 눈물인 것 같습니다. 네, 저 모습이 우승 직후에 했던 기자들과 나눴던 인터뷰인데 굉장히 뭐 그게 우승했는데도 그게 좀 담담한 표정이었는데 저걸 두고도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장가 기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허웅 선수한테? 네, 이 허웅 씨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요. 허웅 씨가 어제 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 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 그리고 함께 공모한 가해자 B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허웅 씨 측에 따르면 허웅 씨와 이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초반에는 사이가 좋다가 이 A 씨의 일탈 행위, 또 상호 간의 성격 차이, 양가의 반대 등으로 이별을 반복하다가 2021년 12월에 최종 결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총 2번의 임신을 하고 이 중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첫 번째 임신을 했을 때는 이 허웅 씨가 A 씨에게 설득해서 이 출산을 하려 했지만 이 A 씨가 이 결혼 후에 이세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하지만 2021년 5월에 또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임신 당시에는 A 씨 측에서 이 허웅 씨에게 출산 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자, 허웅 씨는 당시에 아주 결혼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 이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네. 자, 이때부터 둘 간의 오해가 좀 크게 생기면서 A 씨의 금전 협박이 시작됐다는 게 이 허웅 씨 측의 주장입니다. 자, 3억을 보내라, 같이 죽자,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어쨌든 헤어진 게 2021년인데 그런데 며칠 전까지도 이 A 씨의 금전 요구와 협박이 이어졌기 때문에 허웅 씨 측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A 씨가 두 번째 임신했을 때 허웅 씨는 첫 번째는 결혼을 하겠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임신하고 나서는 왜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좀 말을 바꾼 건가요? 이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 허웅 씨가 A 씨에게 이 아이와 함께 A 씨를 평생 책임지겠다라고 했지만 네. A 씨가 혼전 임신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인식 때문인지 이를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고 하고 또 A 씨의 결정대로 이제 그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당시에는 이 두 사람의 이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변호사 측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허웅 선수는 그래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상대방도 책임을 질 거다. 두 번째 임신했을 때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도 뭐 깨진 상태이기도 하고 좋진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게 너랑 결혼 안 해. 근데 애기는 책임질게. 이런 마인드는 아니고요. 당장은 못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 피고소인 측에서는 야 그럼 너 이거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이게 상황이 커지게 된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허웅 씨 측 얘기를 들어봤고 그럼 중요한 건 이 여자친구 A 씨의 입장인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우선 제가 이 A 씨 측에게 오늘 오전에 좀 연락을 취해봤는데 아직 답이 오지 않은 상태고요. 허웅 씨 측에서 제공한 이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양측이 통화를 한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야, 네가 나한테 손목 치료비한 거 준 적 있어? 야, 네가 나 때렸잖아. 아니야?
엄마, 너 지금 중요하다며. 똑바로 말이 안 들리거든?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똑같잖아. 니네 엄마랑 똑같이 아니야? 네가 나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졌고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나 병원 한 번 안 데리고 갔고 네가 네 발목권 잡지 말라고 네가 나 낙태 시켰고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냥 회식이나. 뭐 아니 나는 갑자기 너가 왜 네, 홍 선수와 이 전 여친과의 대화인데 자, 욕설이 굉장히 난무하고요. 험한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자극적인 말들이 오가는데 자, 양지민 변호사님. 뭐가 맞는 겁니까? 허웅 씨는 또 뭐라고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저희가 들었던 왜냐하면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호텔 이야기까지 하면서 예. 명칭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너가 나를 때렸고 내 이까지 부러졌고 예. 그리고 너가 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뭐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웅 씨 측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통화 내용만 보더라도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되묻잖아요. 차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사실관계에 왜곡이 일단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결국은 수사기관에 가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 전 여자친구라고 볼 수 있는 A 씨가 실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치료 내역이 있다라면 가장 좋겠고요. 예. 결제를 했겠죠. 아니면 방문을 해서 어떠한 진단을 받았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면 금방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홍종성 기자님. 자, 이 허웅 씨 측 보도자료 내용과 이 통화 내용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맞는지는 저 당사자들만 알겠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너무 온도차가 있어요. 네. 한쪽은 흥분해 있고 한쪽은 차분하다 못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황당하다 이런 어떤 얘기인 것 부분이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허웅 씨 입장에서 만약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저 통화 내용만을 네. 가지고 그냥 추측 해석하는 겁니다. 마치 이 여성분은 예전에 있었던 일을 호텔명을 직접 그리고 상해 내용을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거를 상대가 인정하면 이것이 어떤 중요한 증거가 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 허웅 씨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기보다는 갑자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그랬어? 이 얘기 너 갑자기 왜 그래? 좀 당황하는 모습인데 이런 거부터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다르고 너무 첨예하게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예. 정말 이거는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이 중립적으로 양쪽의 입장, 증거들을 확보해야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될 텐데요. 일단 진실을 알게 되기 전에 우리는 이 여성분의 이름도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허웅 씨는 이미 얼굴과 이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허웅 씨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고소를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허웅 씨가 지금 본인 주장에 따르면 견디다 못해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진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패널분들과 함께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것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자친구 측 주장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허웅 씨 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갖고 저희가 한번 계속 쭉 얘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내용 보니까 이 여자친구 A 씨가요, 이 허웅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3억 원을 요구했고 이게 또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허훈 선수입니다. 동생이죠. 허훈 선수한테 빨리 돈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요. 2021년 5월에 있었던 이 문자 내용인데요. 이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당시에 이 허웅 선수가 결혼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이제 여자친구가 화를 내면서 결국에는 좀 금전을 요구하는 그 상황입니다. 자, 3억 원을 요구하면서 허웅 씨에게 재촉을 하죠. 그런데 허웅 씨가 그러면은 돈을 구할 시간을 달라라고 하자 이 여성이 동생한테 빌려, 그러니까 이 농구 선수 허훈 씨한테 빌려 내일 3시까지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허웅 씨가 내 동생이 도대체 이 3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자 네. 그러면은 너 죽자 나 죽자. 안 보내면 내가 기사를 띄우겠다. 그때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라면서 좀 협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허웅 씨 아까 저희 초반에 우승하고 나서 그 챔피언 결정전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를 봤는데 그때도
사실 경기 앞두고도 이 여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죠. 전화를 받아서 이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5월 아까 보셨듯이 이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 KCC 소속의 허웅 씨가 자신의 동생인 KT 소속 허훈 씨와 맞대결을 펼쳐서 결국에 이 KCC가 승리를 했고 이 승리를 이끈 허웅 씨가 MVP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한 시 중에 가장 중요한 경기였던 그렇습니다. 거죠. 자, 아버지인 이 허재 씨의 대를 이어서요. 26년 만에 MVP에 선정되는 영광을 아는 거죠. 예. 자, 여기에 이날 허웅 씨의 동생 허훈 씨도 이 경기에서 최다 득점을 올리는 등 정말 두 형제의 활약이 대단했었거든요. 어마어마했네요. 네, 그런데 이 허웅 씨 측 변호사에 따르면 이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전 여자친구의 연락이 이어져 왔다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챔피언스전 결승전인가? 그때도 이 A가 연락을 계속 헤어진 지 한참 됐는데도 그때도 막 중요한 시기에도 연락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같이 이렇게 스토킹에 대해서 고소를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로도 같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자,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기 앞두고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협박을 했다고도 비춰지는데 장가 기자, 그러면 2021년부터 이 전 여자친구가 매일매일 이렇게 허웅 씨한테 연락을 계속해서 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변호사 측 말에 따르면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이 A 씨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는 좀 잠잠했다가 좀 헤어지면 다시 허웅 씨에게 집착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 이어져서 이게 4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아까 통화 내용도 들으셨지만 이게 지난 19일 통화인데 거기서 뭐 낙태 얘기가 오가고 하는데 이 상황은 또 2021년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3, 4년 전의 상황을 또 다시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협박이 이어져 왔다는 게 허웅 씨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여자친구 A 씨를 좀 누군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약 사건, 특히 이 고 이성균 사건에 연루됐던 이 여성들과 함께 동석을 해서 마약을 투약했다. 이 여자친구가요. 뭐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허웅 씨 측 주장이니까요. 네.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 당사자인 A 씨의 입장이 나와야지 알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허웅 씨 측에 따르면 A 씨는 이별 후에도 이 허웅 씨가 있는 곳에서 자해를 하거나 또 지난번에는 여러 번 이 코에 흰색 가루를 묻히고 허웅 씨를 찾아와서 이 자신이 케타민을 투약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허웅 씨 측에서는 이 A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경찰에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또 특히나 이 허웅 씨 측은 A 씨가 이 고 이선균 배우 사건에 연루된 그 여성들 그리고 이 황하나 씨 등과 함께 동석해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어떻게 쭉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협박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홍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허웅 씨가 이렇게 좀 몇 년간이나 스토킹을 이렇게 받으면서 협박을 받으면서도 참았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연예인은 아니지만 대중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본인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든 원만히 해결하고 또 책임지고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오래되도록 반복됐다고 여겨지는데 말하자면 이게 지금 만약에 연인들이 사귈 때도 이게 지금 단순한 연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형사 사건이 될 만큼 형법이 관여가 될 만큼 이 폭행이라든가 협박이 범위를 넘어서면 사실은 그때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연예인들은 보통 그럴 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게 지금 사적 영역이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같은 경우 이건 허웅 씨 측의 주장이지만 만약에 여성이 뭐 자해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돈을 3억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건 이미 보통의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감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 전 여자친구 저희가 A 씨라고 부른 이분도 분명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모르는 그럼요. 사정이 네.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 최근에 보면은 뭐 유명인들 상대로 한 어떤 공갈 협박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성 입장에서는 제가 이게 여성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힘든데 상대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배우로서 가수로서 또 농구 선수로서 계속 잘 나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럴 때 본인의 상대적 박탈감 그것을 어떻게든 나는 돈으로라도 그러면 배상을 받겠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허웅 씨 측에서는 우리는 예전에 헤어졌다. 그런데 이 여성 측에서는 헤어진 것과 별도로 나는 배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어떤 남녀의 수입 격차라든가 어떤 유명도의 격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성들이 이 갭을 메우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저는 이게 빈번하게 형사 사건화 된다. 예.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은 아니지만 매우 자주 임신이라는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게 뭐 남녀 간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 본인이 정말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 그 책임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자친구 A 씨 입장이 없으니까 이 허웅 씨 측 얘기를 좀 저희가 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어쨌든 양지인 변호사님, 이 허웅 씨 측 주장이 맞다고 하면 여자친구 쪽에 혐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 이게 다 맞다고 가정한다면 뭐 어떤 처벌이 주어집니까? 만약에 이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공갈 미수입니다. 일단 허웅 씨가 이제 협박으로 인해서 돈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미수에 그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언론사에 알리겠다, 너 인생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마약을 복용을 했다라는 지금 투약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실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일단은 뭐 스토킹 혐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집 앞에 찾아온다라든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한다라든지 다양한 혐의점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기까지 어떻게든 힘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장가 기자, 허웅 씨 지금 허웅 선수죠. 뭐 시즌 끝나고 좀 쉬고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쉬는 게 아닐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는? 우선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오랜 기간 협박을 당하면서도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는데 그 기간 동안 심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괴로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변호사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허웅 씨는 지금 많이 괴로워하나요? 어때요, 지금은? 계속 이걸 참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수위도 강력해지고 그럼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좀 큰일 날 수가 있겠다. 법적으로 좀 피해 입은 거에 관해서 좀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은 좀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자친구 A 씨 저희가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그 목소리들, 입장들 충분히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저희가 어제도 다룬 바가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죠. 손축구 아카데미 감독인데 계속 후속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A군한테 욕설을 하고 뭐 체벌을 가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게 뭐 코치라고 알려졌는데 그 코치가 수민 선수의 친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치 2명이 학생을 때렸고 또 손흥정 씨는 이제 폭언을 했다라는 이 혐의인데 그중 한 코치가 이 손흥민 선수의 형 손흥윤 수석 코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A군의 진술에 따르면 이 손 코치는 A군에게 욕설을 하고 또 체벌을 가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이 손 코치는 A군을 비롯한 4명의 아이들에게 이 폭행을 가했는데 제한 시간 안에 이 골대 사이를 반복해 뛰는 훈련
훈련 중 이 코치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축구장에 있는 긴 플라스틱 깃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다고 합니다. 자, A군은 이 손 코치가 웃으면서 이 A군 허벅지에 멍이 들자 너는 내가 좀 잘못 때렸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이 A군의 진술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손흥정 감독이 아이들에게 내뱉었다는 이 욕설도 진술서에 등장을 하는데 이 A군은 이 손 감독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EXX 그리고 XX 새끼야 라면서 이 강압적인 태도로 좀 욕설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농구 선수 최고 선수 스타 선수에 이어서 이 축구 최고 스타 선수 가족이 연루된 사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좀 복잡하게 좀 얽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지인 변호사님, 일단은 이 A군이 말한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적인데 한번 좀 보면은 훈련하다 실수하면 욕설이 날아왔고 훈련 때마다 반복됐다. 신체 접촉도 구체적으로 묘사됐는데 이것도 다 사실이라고 하면은 아동 학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폭행 행위가 지속적으로 수회에 걸쳐서 반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학대의 고의가 있다라고 볼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라는 것이 이제 축구 경기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원치 않는 이제 가벼운 수준의 욕설이라든지 경기를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물리적인 행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발언만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또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혐의점을 받고 있는 이 세 사람이 각자 한 행동의 수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좀 나눠서 볼 필요도 있겠고요. 물론 운동을 하는 관계에서 학부모와 코치진 사이에 이런 정도 수준은 우리가 같이 잘하자는 의미로 좀 허용이 된다라는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라면 그 부분도 참작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너무 강압적인 행위는 원치 않는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폭행이라든지 이런 욕설 수준이 반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학대의 정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피해자가 합의금을 5억을 요구했다고 하고 손흥정 감독 측은 이거를 받지는 못하겠다, 수용 못하겠다 하면서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훈련 중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누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위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합의 시도가 있었는데 불발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과정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거든요. 일단은 이제 아동 측에서 굉장히 거액을 요구했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이제 손 감독 측의 이제 입장인 것이고요. 아이 측의 입장은 아니다. 최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결렬이 되다 보니까 홧김에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조금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합의가 만약에 이제 혐의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합의는 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일단 이 양측의 사실관계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부터 돼야 되겠고요. 손 감독 측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판단부터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흥정 감독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많은 분들도 다양하게 이 손 감독의 과거 행적들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일단 손 감독의 교육 철학, 자신의 확고한 교육 철학 한번 저희가 목소리로 담아봤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건 잘못된 거고 아닌데도 울고 불고 때를 쓰면 타협을 하잖아요. 거기서 벌써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죠. 잘못된 건 어떻게든 가르쳐라. 고치고 가르쳐야죠. 고쳐라. 폭력으로서의 매가 아니란 걸 그렇죠. 분명히 아이들은 안다. 알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대들보가 희면 기둥이 휘어. 가정은 최초의 학교고 최고의 학교야. 엄격함이라는 의미는 틀린 것, 잘못된 거 봤을 때는 엄하되 고치고 가르쳐야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로 풀고. 그럼요. 네, 이런 손흥정 감독의 어떤 교육 철학에 피해자는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기 라이브 픽입니다. 내일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이 열리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작스레 조 바이든 대통령을 실력 있는 토론자라며 이례적인 칭찬을 해서 화제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막말을 퍼붓기로 유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훌륭한 토론자가 될 것으로 상정한다며 그를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과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기꾼이라는 섬 넘는 말까지 했는데 갑작스럽게 공개 칭찬 행보를 보인 겁니다. 외신들은 바이든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 뒤 실제 토론에서 이를 뒤집어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풀이했는데요. 또 이번 토론에선 연설 중 상대방의 마이크를 끄는 게 규칙이라는데 바이든의 발언마다 과도하게 껴들며 부정적인 인상을 남긴 트럼프가 이번에 점잖은 모습을 보인다면 바이든에게도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네요. 북한에서 날아오는 오물풍선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하지만 북한에서 날아오는 불청객은 오물풍선만이 아닌데요. 접경 지역을 따라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도 북에서 내려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룩무늬와 엉덩이를 45도 각도로 들고 있는 얼룩날개 모기가 말라리아 질병의 원충인데요. 그런데 이 얼룩날개 모기 더욱 주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모기는 윙 하는 소리를 내서 잡거나 피하겠지만요. 이 얼룩날개 모기는 모기 특유의 윙 소리를 내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보건당국은 말라리아 환자가 이달 초까지 115명 발병했고 이 중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 수는 96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고열과 오한이 이틀 간격으로 동반되는 증상이 보인다면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시고요. 밝은 색의 긴 옷을 입는 것도 얼룩날개 모기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라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